안녕하십니까. 이교의 필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저도에 그전에 그 대통령 휴양지였던 저도에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 근처, 저도 근처에서 첫 승을 거뒀는데 거기는 옥포 해전이라고 하죠. 옥포 해전이라고 하는데 옥포 해전에서 첫 승을 거두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이 거기 이제 함께 있었던 기자나 여러 사람들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문재인 대통령 이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것이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자꾸 들먹이면서 여러 가지 지금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이순신 장군의 어떤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 같은, 의도적인지 아니면 비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는 전남에 내려가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여기 주민들과 함께 300척의 왜군을 맞아 승리를 거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말이 지금 한창 한일 갈등 국면에서 반일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간에 우리 국민들도 지금 반일 감정이 매우 고조되어 있는 상태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은 거기에 불을 끼얹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일 갈등의 원인과 앞으로 풀어야 할 방안을 생각할 때 감정적, 일시적, 충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부와 우리 문 대통령은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일본의 부품과 소재를 수입을 해서 우리가 생산을 해서 그 완제품을 국내든 해외에든 팔아서 달러를 획득하는 이런 구조에서 일본의 부품과 소재는 당장 소요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국산화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한다는 것이 시간을 많이 요하고 또 수입선 다변화가 실제적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리포트를 냈는데요. 거기에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부품 소재 중에 우리가 일본 의존율이 90%가 넘는 것이 48개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 넘는 것이 253개 품목이나 된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런 해당되는 품목이 수입이 안 되거나 또 수입이 지체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러한 파급 효과를 예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발언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무조건 강경 대응한다. 그리고 수입선 다변화한다. 국산화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자주 이제 언급을 하는데, 지금 이러한 감정적, 충동적 그런 대처는 이순신 대통령의 전략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러한 자세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싸웠다 하면 이겼습니다.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왜군에 대해서 백전백승을 했어요. 왜냐하면 철두철미한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해서
100점 100선 100% 이긴 겁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을 자꾸 인용을 하지만 대일 그 대책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현안에 대해서는 이순신 장군의 그러한 전략과 완전히 거꾸로 지금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자꾸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순신 장군을 팔아서 매국을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더더군다나 어젠가요?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에서는 대일 강경 대응을 해야 내년 4.15 총선에서 우리가 유리하다는 그런 그 분석 자료를 만들어서 소속 의원들한테 돌렸다고 합니다. 참, 이게 말이 됩니까?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집권당이, 이 지금의 국난의 위기를 갖고 표만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 행동인데요. 참,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당이, 표를 계산해가지고 지금 그 한일 갈등 국면을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적이 나오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일 강경 자세를 자꾸 언급하고 이 협상을 자꾸 미루는 것 같은 그런 그 행위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어떤 전략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형세가 그렇게 오해받도록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집권 여당은 이를 오해받을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일본으로부터 정말 50% 이상 의존율이 있는 253개 품목이 만약에 수입이 제대로 안 된 경우, 그게 이 화이트 리스트가 만약에 8월 2일 일본 가기에서 가결이 돼서 만약에 이 253개 품목, 뭐 전체에 해당하는 품목은 약 11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부품 소재가 한 253개나 되는데 그 250여 개에 대한 그 부품 소재의 수입이 화이트 리스트가 우리가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가 된다면 수입이 까다로워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수입해가지고 중간재를 만든다거나 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기업들은 엄청난 곤란한 지경에 내몰릴 수 있죠. 더구나 거기서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 그리고 근로자의 가족들, 졸지의 민생을, 졸지의 생계를 우려해야 되는,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이 경제는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만드는 중간재나 완제품을 유통하는 기업, 그리고 그걸 소비하는 기업, 가정에서는 그 제품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그 경제 손실을 겪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 서민들한테도 저한테까지 그 파급 영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우에서는 경우에서는 적게나마 저한테도, 또 이것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파급 영향을 받을 겁니다. 따라서 대일 강경 자세로 표를 의식해서 대일 강경 자세로 가려고만 골몰하지 말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일 간 대화 채널은 외교 채널은 지금 열려져 있고, 화이트 리스트라든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출 규제 세계 품목에 대한 논의, 이런 것은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딱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통로는 지금, 외교 협상 통로는 좀 열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 내 후속 문제를
빨리 매듭 짓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정부가 거의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는 통상적인 협상만 계속 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노하고 있고, 일본은 외교 통로를 이 대법원 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문제를 논의하자는 여기에 대한 그 대화는 하자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마침 일본이 가기에서 8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그런 논의를 하는 같은 날 방콕에서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이 열립니다. ARF라고 하는데 여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그 국무장관도 참석을 하고 일본의 고노 다로 외상도 참석을 합니다. 물론 우리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을 하죠. 여기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한일 외교장관과 3자 회담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3자 회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한번 이 외교 협상을 해야 되고요. 또 고노다로 외상과 어떻게든 방콕에서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대법원 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일본의 그 입장은 뭐고 우리의 입장은 뭔데 그 간극을 메꾸는 그런 회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풀어야 됩니다. 거기서 풀게 되면 일본이 같은 날 열린 화이트리스트 관련 가기가 연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경화 외부 장관이 또 그 전에라도 우리 정부가 가기에서 화이트리스트 논의를 연기하라. 뭐 가장 좋다면 이 논의를 하더라도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부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죠. 하지만 아베 총리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기에서의 논의는 통과 의례일 뿐일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그 외교 통로의 그 협상은 방콕에서 2일날 열리는 아르프에서 우리 강경화 장관과 고노다로 외상이 만나서 외교적으로 푸는 해법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3자 이번에 그 한미일 이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있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한일 갈등에 대한 중재를 요구를 했거든요. 벌써 한 3주 전부터 우리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가서 요구도 했었고, 우리가 또 여러 외국 경로를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미국이 지금 선뜻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본이 요청을 하게 되면 중재에 나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일본도 그 대법원 징용 판결에 대한 제3국 중재위원, 제3국 중재위원이 주도하는 중재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또 미국이 요구를 했고요. 미국이 중재 요구를 했고요. 그렇다면 일본이 말하는 저 삼국 중재위원을 미국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3자 중재위원회 미국의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제3국 중재위원이 돼가지고 물론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중재와 일본이 대법원 배상 판결의 이 후속 문제를 논의하는 제3국 중재위원회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결국 같은 거로 볼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미국을 제3국으로 지정해가지고 논의를 하자 이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도 선뜻 응할 테고 거기서 모종의 중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8월 2일 예정된 일본 가기에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를 어떻게 하든 막아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이런 방콕의 고노다로와의 회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외교 경로로
이걸 막아야 됩니다. 오늘은 서청원 그 의원 등 그 강창일 의원 등 몇 명이 일본에 가서 한일 의원 그 외교를 했는데요. 거기서 또 한국의 이 아주 이 의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국회, 뭐 정부 또는 한일 어떤 지일파, 지한파 하는 이런 그 양국의 그 어떤 민간 채널로도 다각도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만은 막아야 됩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닥친 가장 중요한 중차대한 임무가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막는 겁니다. 괜히 이순신 장군을 자꾸 인용하지 말고 실질적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외교 협상을 통해서 이번 한일 갈등을 푸는 성숙된 그런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